달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과연 몇 개의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운석과 소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분화구들이 달 표면 전체에 흩어져 있고, 각각의 충돌 역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수천 개의 분화구마다 정확한 위치와 크기, 깊이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지역만 고려한 것이고, 달 표면의 화학 조성과 지역별 차이점까지 포함한다면 필요한 데이터는 수천 개에서 순식간에 수백만 개로 늘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달이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천체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단일 천체인 블랙홀을 설명하는 데는 과연 몇 개의 수치가 필요할까요? 단 3개의 숫자만 있으면 모든 블랙홀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블랙홀이라는 이 경이로운 괴물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질량이 얼마나 무겁든, 어디서 형성됐든, 우리 은하 안에 있든,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한편으론 이런 특성 때문에 블랙홀이 매우 간단한 물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질량, 전하량, 각운동량, 이 3가지 값만 알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블랙홀이 형성되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주변 가스와 먼지를 천천히 삼키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E형 초신성에서 거대한 별이 순간적으로 붕괴하면서 탄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블랙홀들이 반복적으로 합쳐지면서 더 큰 블랙홀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온 우주 모든 문명의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 내용으로 이뤄진 가상의 블랙홀을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 모든 지식과 누군가가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 우주의 모든 정보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형성되고 나면 이 모든 정보가 단 3개의 숫자로 압축되는 것이죠.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블랙홀을 만드는 방법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단 3개의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모든 정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780년대 영국 성공회의 한적한 시골 교구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던 존 미첼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적당한 수입과 큰 집, 집안일을 돌봐주는 하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병자를 방문하는 젊은 보좌들이 있는 여유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주변 세계에 대해 깊이 사색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첼은 한 세기 전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 이론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고, 뉴턴이 제시한 중력은 보편적인 힘으로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은 즉시 다른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중력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고, 미첼은 빛 자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빛이 작은 개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빛의 입자 이론이 사실이고 중력이 정말 보편적이라면 중력은 이 작은 빛 입자들에도 작용해서 잡아당겨야 했습니다. 미첼은 빛이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천문학자 제임스 브래들리가 빛의 속도를 약 초속 18만 킬로미터로 측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빠르지만 무한하지는 않았고, 미첼은 직관적으로 위로 던진 물체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충분히 빠르게 위로 던지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탈출 속도라고 알려진 이 임계값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 무한한 공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직 발사 속도였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 주어진 행성의 탈출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이는 물체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달라졌으며, 물체의 질량이 크고 밀도가 높을수록 탈출 속도도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경우 이 탈출 속도는 약 초속 2.4km이고 지구는 약 초속 11.2km,
목성은 초속 60km 미만, 태양은 약 초속 617km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첼은 더 밀도가 높은 물체를 상상해 봤는데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설 만큼 충분히 밀도가 높은 물체는 어떨까요? 그런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은 탈출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이었고, 이 경우 그런 물체는 중력적으로는 매우 무겁지만 완전히 어둡게 보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와 논리는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대체될 뉴턴 물리학의 것이었지만, 설명하는 개념은 계속 살아남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미첼의 작업은 실제 이름이 거의 2세기 동안 사용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첼은 시대를 너무 앞서 있었고 그의 결과는 추상적인 호기심 정도로만 여겨져서 과학적 서랍 속에 들어가 150년간 잠들어 있었는데, 이 서랍이 다시 열린 곳은 1차 대전의 참혹한 참호였고, 그곳에서 독일 천문학자 칼 휴바르츠 실트는 주변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들을 연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개발했고 10년 후에는 중력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데 성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는데,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는 10개의 방정식이 필요했지만 처음 작성됐을 때는 강력해 보이면서도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바르츠 시트는 가능한 가장 간단한 해법을 찾았는데, 집중된 점 같은 질량 주위의 구형 대칭 시공간이었고,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서 지금은 휴바르츠 실트 해라고 알려진 해법을 얻었으며, 이는 아마도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가장 유명한 해법일 것입니다. 휴바르츠 실트 해에는 깊고 눈에 띄는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질량으로부터의 임계 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해법의 일부 항들은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고 다른 항들은 무한대로 갔는데, 휴바르츠 실트 반지름으로 알려진 임계 반지름에서의 이런 0과 무한대는 블랙홀 해법의 사건의 지평선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거리에 있는 구형 껍질이 블랙홀의 중심에서 멀리 들어오는 물체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표시했던 것이고, 지평선 바깥에서는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지만 사건의 지평선보다 블랙홀에 더 가까우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으며 물리 법칙 자체가 탈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블랙홀을 통과하는 모든 우주인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블랙홀 중심을 향한 일방 통행로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우주인이 중력의 힘에 더 깊이 빠질수록 시간 자체가 항상 블랙홀의 중심을 가리키며 그들은 특이점 자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이것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반지름에 대한 미첼의 계산과 유사했고, 특정 질량이 휴바르츠 시트 반지름보다 작은 반지름으로 압축되면 탈출할 수 없게 붕괴됩니다. 우리 태양의 휴바르츠 시트 반지름은 약 3km이고 지구는 1cm 미만이며, 인간의 휴바르츠 시트 반지름은 원자핵보다 10의 23제곱분의 1만큼 작습니다. 휴바르츠 시트 해법은 1915년에 발견됐지만 미첼의 작업처럼 반세기 동안 단지 지적 호기심으로만 여겨졌고, 물리적 의미가 있었을지 아니면 단순한 수학적 인공물이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블랙홀 연구에서 양자역학이 1920년대부터 물리학의 한 분야를 혁신하면서 중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매우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1960년대 초 중력에 관한 회의에서 한 말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데, 나는 이 회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죠. 이 분야는 활발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들 중 소수만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바보들이 많이 있고 파인만의 혈압에 좋지 않았지만 파인만의 요약에 설명된 분야의 상태는 1960년대 후반에 이론적 및 관찰적 혁신의 조합으로 블랙홀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연구가 복귀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마음속에는 20세기 물리학의 아이콘 중 이 르네상스와 관련된 과학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스티븐 호킹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1942년에 태어난 그는 옥스퍼드에서 학부 물리학을 공부한 후 케임브리지로 옮겨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서 호킹의 삶은 두 가지 연결된 방식으로 크게 바뀌었는데 첫째로 21세의 그는 퇴행성 근육 소모성 운동 신경원 질환으로 진단받았고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약 18개월이었으며 둘째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옥스퍼드에서 1등급 우등 학위를 받으며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다가오자 열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의 재능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했는데 물론 호킹은 이 질병을 가지고도 다른 누구보다 오래 살았고 결국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명성의 과학적 이유는 1967년에서 1974년 사이에 주로 발생한 첫 번째 블랙홀 르네상스에서 비롯되었고 호킹과 수학자 로저 펠로즈의 놀라운 협력적 창의성 기간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진부한 주제를 뒤집었으며 호킹과 펠로즈는 매우 일반적인 조건에서 물질 입자의 집합체가 중력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고 그 붕괴에 피할 수 없는 종착점은 블랙홀로 둘러싸인 시공간 구조의 특이점이 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직관이나 희망,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엄밀한 증명이었고 이 호킹 펠로즈 협업은 또한 펠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새로운 개념적 시각화를 통해 상대론자들이 공간과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으며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많은 해법의 복잡성을 크게 단순화했습니다. 갑자기 블랙홀에 대해 생각할 때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완전한 전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 다이어그램에서 시공간의 인과 구조를 설명하는 명확한 다이어그램에서 빛은 항상 45도로 이동하여 시공간에서 어떤 지점이 다른 지점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호킹의 정신은 날아올랐고 그의 상상력은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뻗어나갔으며 이 페이지의 구불구불한 선으로 묘사된 환상적인 물체가 실제로 블랙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동시에 천문망원경의 품질이 위성이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구름 위의 하늘을 관측할 수 있게 됐고 광학빛뿐만 아니라 X선과 같은 다른 파장 대역에서도 관측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이 충격으로 이어졌고 X선 하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혼잡했던 거예요. 실제로 100조짜리 X웰이라고 알려진 특히 밝고 컴팩트한 소스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진 X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후보는 하나뿐이었는데 물질이 가속되어 접히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X선을 가진 컴팩트한 블랙홀의 존재였습니다. 1970년대에 100조짜리 X21이 블랙홀로 처음 발견된 이후로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발견되었고 우리 은하에만 1억 개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으며 2015년에는 충돌하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충돌에서 방출되는 중력파가 라이고 미국 천문대에 의해 포착된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블랙홀에 대한 열광은
은하계의 천체 물리학적 관측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고 사무실과 칠판에서 늦은 밤 창의력 폭발로 맹렬하게 쓰여진 긴 방정식들에서도 나왔으며 이론적 탐구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질문들을 위한 기괴하고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얼굴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없는데 기본적인 모양을 인식하기는 쉽지만 거의 무한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과 스타일, 주근깨와 점, 미소, 치아, 피부의 질감 등이 모두 다릅니다. 인간의 얼굴을 완전히 지정하려면 얼마나 많은 숫자와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요? 훨씬 덜 친숙하고 겉보기에 더 이국적인 것이 블랙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며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해답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답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슈바르츠 실트가 1915년에 가장 간단한 블랙홀 해답을 발견한 직후 또 다른 일반화가 발견되었는데 전기적으로 대전된 블랙홀인 라이스너 노르드스트렘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1963년 거의 50년이 지나서야 슈바르츠 실트 해법의 가장 중요한 일반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뉴질랜드 상대론자 로이 커의 이름을 딴 커 해법이었고 슈바르츠 실트 해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하가 없는 블랙홀을 설명했지만 이것은 가군동량을 가진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블랙홀을 말했습니다. 매우 무거운 팔을 뻗은 채 빠르게 회전하는 초대형 발레리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발레리나는 회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모으면 임계 밀도에 거의 도달하지만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을 정도로 무거운데 그녀가 이 임계 밀도를 통과하면 즉시 블랙홀로 붕괴하지만 이것은 회전하는 블랙홀이며 붕괴 전에 그녀가 가졌던 가군동량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랙홀로 들어갔고 이것이 커 해법에 반영되었는데 그런데 왜 블랙홀 해법이 그렇게 적은 것처럼 보일까요? 슈바르츠 실트 해법, 커 해법, 그리고 전기 전하를 포함하는 일반화만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런 제한된 수는 물리학자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었고 물리학자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을 연구했고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해법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블랙홀을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이 블랙홀 해법들에 대해 독특한 점을 증명했고 현재 블랙홀 고유성 정리로 알려진 놀라운 의미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천체는 거의 무한한 수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퀘이사는 거대한 우주 엔진으로 중앙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격렬한 마찰과 온도를 통해 초강력 다이너모를 형성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재현하려면 수조 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별은 표면적으로 훨씬 더 단순해 보이지만 거의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 초기에 수백만 년만 살았던 초거대 질량의 첫 번째 별에서부터 일생 동안 극적으로 진화하는 초저질량의 얼어붙은 별까지 가능성에 보고입니다. 소행성 같은 단순한 것조차도 수천 년 동안 행성 간 공간을 여행하면서 생긴 약점과 흔적들이 있지만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랙홀에 허용되는 해법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실제로 완전히 블랙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속성과 세 가지 숫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질량, 전하, 가군동량만 있으면 되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세 가지 숫자가 모든 것을 제공했으며 미국 물리학자 존 휠러가 깔끔하게 요약했듯이 블랙홀에는 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블랙홀은 질량, 전하, 스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평선의 가면 뒤에는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초기 가능성들이 어떻게 세 가지 숫자로 끝나는 걸까요? 물리학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열역학이라는 열의 과학, 어와 온도와 엔트로피와는 완전히 다른 물리학의 한 분야와 즉시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객실은 특정 온도와 압력의 공기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느낄 수 있고 뜨겁거나 차가운 공기의 돌풍을 감지하고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하강할 때 기내 압력의 변화를 귀로 느낍니다. 그런데 가스 내부에서 가스를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느낄 수 없는데 어떤 공간을 채우는 거의 셀 수 없이 많지만 여전히 유한한 수의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튀어오르지만 우리 같은 육중한 살덩어리는 개별 원자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더운 여름날 온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덥다고 말하며 그 안의 기체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고 블랙홀은 질량과 스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두 물리적 시스템 모두 몇 개의 숫자로 특성화됩니다. 이 숫자들은 상태 배열과 가능성들의 내부 풍요로움을 숨기고 있으며 모든 물리적 시스템과 관련된 특정 양이 있는데 이런 내부 상태들의 수를 세는 것이고 이 양이 엔트로피입니다.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매개 변수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기체의 온도와 압력 같은 매개 변수들이고 이런 매개 변수들의 주어진 값에 대해 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부 미세 구성의 수를 세며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미세 구성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더 높아집니다. 엔트로피는 가스의 경우 분자들이 내부에서 핑핑 돌 수 있는 총 방법의 수를 측정하는데 고정된 부피와 압력, 온도가 주어졌을 때 가스 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방법들을 말하며 엔트로피 내부 배열의 수는 가스의 온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더 높은 온도는 모든 분자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스와 고무줄에서 익숙한 이런 연력학 개념들이 물리학에서 가장 죽은 물체 중 하나인 블랙홀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예이며 블랙홀 내부에서 원자가 휙휙 돌지 않더라도 연력학 개념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가스의 온도나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듯이 블랙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발견은 1970년대 초 제이콥 베켄슈타인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스티븐 호킹에 의해 완전히 개발되었으며 베켄슈타인은 존 휠러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베켄슈타인과 휠러가 논의했을 때 휠러는 뜨거운 차와 차가운 차를 섞으면 전체 엔트로피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증가하지만 섞인 컵이 나중에 블랙홀에 빠지면 모든 것이 고정된 고유한 블랙홀 해법으로 삼켜지면서 이런 혼합의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베켄슈타인은 뜨거운 차와 차가운 차를 섞으면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만 차가 블랙홀에 던져지면 차의 모든 엔트로피가 손실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거의 신성한 연력학 제2법칙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며 실제로 상대성 이론과 핵융합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아서 에딩턴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에 대해 자연의 법칙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켄슈타인은 각 컵의 차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고 두 컵을 섞었을 때 쌍의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블랙홀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 한 컵을 블랙홀에 던지면 블랙홀의 총 엔트로피가 차 한 컵만큼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베켄슈타인이 블랙홀이 실제로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한 것으로 지금은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정말 기괴한 발견이었지만 무슨 뜻일까요? 1960년대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이 처음 발견된 이후 우주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었으며 질량이 매우 다양한데 피닉스 A나 톤 618 같은 가장 무거운 알려진 블랙홀은 태양 질량보다 약 1000억 배 더 무겁습니다.
이것들은 엄청난 활동성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초강력 퀘이사 제트로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알려진 가장 가벼운 블랙홀은 다른 별이나 펄사의 어두운 궤도 동반자로 감지되었고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가장 최근에 알려진 블랙홀 후보는 PSR J20 500산 4C42이나 적색 거성 V723의 궤도 동반자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형 블랙홀은 멀리 떨어진 거성보다 10억 배 더 뜨겁습니다. 온도는 1억 분의 1도보다 약간 더 뜨거우며, 여기서 더 뜨거운 것은 엄격히 상대적이므로 블랙홀 온도는 작지만 0이 아닙니다. 이 열은 어디에서 올까요? 1970년대 초 베케슈타인과 호킹은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고 확인했고, 열역학 제2법은 블랙홀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으며, 입자가 떨어지면서 입자의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엔트로피로 전달되어야 했고, 우주의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물리 법칙이 충족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킹이 더 자세히 생각했을 때 그의 놀라운 정신은 이 그림의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뜨거운 가스가 블랙홀로 떨어지고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상상해보면 그 결과 블랙홀은 차갑고 어둡고 압축되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리학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온도가 0인 물체처럼 보였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물체가 섞이면 차가운 물체의 온도가 혼합으로 인해 증가하지만, 여기서 블랙홀은 절대 0도의 온도로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이것이 블랙홀의 전체 아이디어였습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호킹이 등장한 곳이 바로 여기였는데, 엔트로피를 가진 열역학적 물체로서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2배로 늘린 놀랍고 놀라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는데, 온도에 대한 수학적 유추가 아니라 중력적으로 온도와 동일하지만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온도였고, 우리가 오븐에 물을 끓이는 것과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이국적인 물체가 갑자기 섬뜩하게 친숙해졌습니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열역학의 고전적 법칙들은 엔트로피를 온도와 연관시키는데, 특히 물체의 온도는 에너지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율의 역수라고 하며, 이는 가스의 경우 추가 에너지가 주입되면 가스 구성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스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블랙홀의 경우 엔트로피는 실제로 지평선의 면적에 의해 설정됩니다. 슈바르츠실트 해법의 가장 간단한 경우, 이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질량 에너지의 제곱으로 작동하며, 이 관계를 온도에 대한 고전적인 19세기 열역학 표현식에 대입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블랙홀은 온도를 가져야 하며, 이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 에너지에 반비례하므로 큰 블랙홀은 차갑고 작은 블랙홀은 뜨겁습니다. 우리 은하의 전형적인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의 온도는 붕괴하는 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우리 태양보다 약간 큰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10억 분의 1도이지만, 우리가 아는 한 훨씬 작고 가설적인 블랙홀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물체를 한 지점까지 압축하여 형성되며, 그 온도는 수천억 도로 가장 큰 별의 중심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따라서 이 특이한 특성은 블랙홀이 우리 직관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불은 열을 발산하면서 따뜻하고 뜨거워지고 식어서 결국에는 작은 빛만 남다가 재에서 결국 아무것도 없어지는 반면, 블랙홀은 열을 발산하면서 더 뜨거워지고, 블랙홀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잃으면서 더 뜨거워지고 결국 복사의 불꽃 속에서 증발합니다. 이상하지만 이것이 블랙홀의 특징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기 시작하면서 가장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왜 온도가 있을까요? 뜨거운 물체는 열을 방출하고, 불이나 오븐 근처에 손을 대면 만지지 않고도 열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 무언가가 뜨겁다는 것은 열을 차가운 것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물체를 나란히 놓으면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면서 중간 온도에서 평형을 이루는데, 그런데 블랙홀은 아무것도 내뿜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우주의 공허 속으로 모든 것을 먹고 삼키고 잡아먹어서 알려지지 않은 특이점으로 끌고 가지만 아무것도 뱉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블랙홀의 검은색이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은 빛을 흡수하지만 방출하지 않지만 그들이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계시와 함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손을 1000도의 온도인 블랙홀 근처에 놓으면 그 경험은 손을 1000도의 온도인 오븐 근처에 놓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손이 오븐에서 나오는 광자가 피부에 닿고 에너지가 피부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 에너지는 신경 자극을 통해 뇌로 전달되며, 마찬가지로 손도 블랙홀에서 나오는 광자가 피부에 닿고 열이 전달되는 것을 느껴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이 광자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블랙홀에서 실제 입자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냥 블랙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1970년대에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고, 블랙홀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는데, 블랙홀에서 입자가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예였고,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이 결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호킹 복사라고 하며, 블랙홀의 온도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스펙트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호킹 복사는 이론적으로 잘 확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유도되었지만, 모든 접근 방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중력 물리학, 블랙홀, 그리고 양자역학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인데, 이를 이해하려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완벽하게 정지된 진공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이며, 아무것도 완전히 정착될 수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완전히 정착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지평선 바로 밖에 있지만 가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평선을 넘으면 블랙홀에 빠지고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결정될 거지만, 대신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로켓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 엔진은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엔진은 끊임없이 점화되며 당신은 지평선 바로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로켓에 두 개의 비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블랙홀 지평선 쪽이고 다른 하나는 지평선에서 멀어지는 쪽이며, 지평선 쪽에서 방출된 빛 비콘은 즉시 지평선을 가로질러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시는 특이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반면, 다른 비콘에서 방출된 빛은 블랙홀에서 벗어나 탈출하여 멀리 떨어진 깊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호킹 복사와 유사하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포함된 아이디어는 양자역학에서 가장 차갑고 빈 진공조차도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공과 관련된 내재적 에너지가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이 에너지를 빌릴 수도 있고, 빌리려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빌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공이 충분한 에너지를 빌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입자, 반입자, 쌍을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진공으로 다시 빠르게 재흡수되고 에너지가 반환되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물리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양자역학에서 진공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이것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이 진공이 단순히 방향으로 확장되는 빈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여기서 우리는 블랙홀의 지평선 바로 바깥의 공간을 고려하고 있고, 블랙홀의 중력은 항상 지평선을 통해 물체를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진공은 안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붙어 있습니다.
지평선 바로 바깥에서 에너지가 진공에서 빌려져 입자 반입자 쌍을 생성하거나 광자와 같은 입자의 경우 자신의 반입자인 두 개의 뒤편이 있는 광자 쌍을 생성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짧은 시간 동안 에너지를 빌려 광자 쌍을 생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매우 짧은 순간에 이 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고 이 매우 짧은 순간에 쌍 중 하나가 지평선을 가로집니다. 특이점으로 향하는 일방통행 포털이므로 쌍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으며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는 로켓이 블랙홀 안팎으로 광자를 발사하는 것처럼 함께 양자 진공은 어떤 의미에서 한 입자 또는 반입자가 무한대로 탈출하는 동안 다른 입자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빌린 진공 에너지는 이제 블랙홀에 의해 상환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입자 또는 반입자는 약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탈출하고 이 에너지는 블랙홀이 질량 에너지를 약간 잃음으로써 상환되며 자세한 계산은 호킹의 직관이 이 과정이 뜨거운 오븐에서 빛을 방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킹 복사는 일반적으로 질량이 없고 블랙홀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광자들이며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검은색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블랙홀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블랙홀이 결국 완전히 증발하여 더 이상 블랙홀 내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블랙홀이 형성되기 전에 시작되는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데 수많은 백과사전과 데이터베이스가 중력에 의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이 증발하고 결국 입자가스가 블랙홀이 있었던 곳에서 벗어납니다.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한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정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출된 복사는 원래 정보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특징 없는 열 스펙트럼이었는데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방출된 복사의 세부 사항에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20년 동안 이 질문은 일반 양자역학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보는 손실되지 않는데 블랙홀은 이런 모양일까요? 아니면 중력과 양자역학의 특이한 조합이 근본적인 차이를 초래했을까요? 결국 답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왔는데 엔트로피가 블랙홀의 부피가 아닌 면적에 비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홀로그램 원리라는 깊고 미묘한 아이디어의 첫 징후였습니다. 블랙홀의 책을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잔혹한 강착 원반과 복사파를 견뎌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책이 블랙홀의 중심부에 있는 중력적 특이점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파괴되었는지 아니면 살아남았는지 이 중앙 특이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홀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자 중력 이론에서 정보는 살아남을까요? 호킹 복사를 통해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모든 광자의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면 원칙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논의한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인 블랙홀의 존재와 엔트로피 그리고 호킹 복사는 여전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이며 이런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1970년대 말에야 밝혀졌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물리학이 훨씬 더 깊고 이상한 진실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블랙홀의 물리학은 중력의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속성 중 하나인 홀로그램 원리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게 해주었고 이 홀로그램 원리는 블랙홀로 손실된 정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우선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호킹의 공식으로 돌아가 보겠는데 여기에는 특이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징후인 획기적인 것이 있으며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닌 면적에 따라 증가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의 질량이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벤트 호라이즌은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주변 구형 대칭 껍질의 기하학적 면적입니다. 가장 단순한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의 경우 이 호라이즌 면적은 단순히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회전하는 블랙홀의 경우 호라이즌 면적의 표현은 더 복잡했으며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속도 모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1971년에 스티븐 호킹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블랙홀에 대한 펜딩은 회전하는 블랙홀에서 각운동량을 추출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더라도 실제로 회전을 늦추는 것이든 지평선 영역은 증가할 뿐임을 발견했으며, 열역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만 증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베켄슈타인과 호킹은 질량이나 부피, 각운동량이 아니라 지평선 영역이 엔트로피가 블랙홀에 떨어질 때 행동하도록 의도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블랙홀 내부의 정보와 엔트로피가 추가되고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 블랙홀의 지평선 영역이 증가합니다. 생성된 블랙홀의 지평선 영역은 복잡한 슬링샷에서 블랙홀에서 질량과 각운동량을 모두 추출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보다 큽니다. 블랙홀 질량은 감소하지만 지평선 영역은 증가하는데 왜 이것이 놀라운 걸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블랙홀은 어떤 면에서 기체와 유사한데 둘 다 온도와 엔트로피가 있는 열역학적 물체이지만 중요하고 미묘한 방식에서 다릅니다. 모든 물체의 엔트로피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내부 구성의 수의 전체 척도이며 외부 속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불활성 물질을 재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스에 대한 엔트로피는 가스의 부피와 함께 증가하는데, 특정 압력의 풍선을 상상하고 압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풍선의 부피가 클수록 가스의 허용 가능한 내부 구성의 수가 더 많아지므로 가스의 전체 부피를 많은 작은 블록으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은 단위 공간 부피인데, 이런 각 부피는 켜지거나 꺼질 수 있으며, 켜짐은 가스 입자가 부피에 있음을 의미하고 꺼짐은 그렇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 블록의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있고, 두 블록의 경우 2의 제곱, 세 블록의 경우 2의 세제곱, 100블록의 경우 2를 100번 곱하는데, 일반적으로 총 구성의 수는 2를 블록 수의 제곱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블랙홀의 경우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는 부피가 아닌 블랙홀의 면적에 따라 달라졌으며, 작은 블록의 그림에서 각각은 1 또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블랙홀의 경우 지평선 영역을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내부 구성의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산 과정은 가스에서 한 것과 유사하지만 블랙홀의 지평선에서 계산하고 내부 볼륨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것이 홀로그램 원리이며, 많은 중력계의 경우 시스템의 물리학은 시스템 경계에 완전히 인코딩되어 있다는 진술입니다. 내부의 중력 방정식은 이 경계에만 존재하는 중력이 없는 이론을 설명하는 다른 방정식 세트로 다시 작성하거나 변환할 수 있으며, 3차원 공간의 중력계는 2차원 경계의 중력이 없는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습니다. 5차원 공간의 중력계는 4차원 경계의 중력이 없는 시스템과 동등할 수 있고, 특정 차원에 존재하는 중력계는 중력에서 하나 적은 차원에 존재하는 중력이 없는 시스템과 동등하다는 것인데, 이론은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ADS, CFT 대응이라고도 하며, 현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실무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고 수많은 계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핵심 주장은 5차원의 중력 이론과 4차원의 비중력 양자 이론이라는 두 개의 별개의 수학적 이론이 실제로는 매우 다른 언어로 작성된 동일한 이론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이것은 이전에 양립할 수 없었던 중력과 양자 역학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고, 현대 물리학의 성배이며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베켄슈타인 호킹 표현은 이 이론의 첫 번째 암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홀로그래피는 정보 역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홀로그래피는 중력계와 그 진화가 대체 비중력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대체 비중력 홀로그램 설명이 있는 중력계에 중력 이론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증발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보가 손실될까 걱정할 것이지만, 대체 홀로그램 저차원 설명에서는 블랙홀의 형성 및 증발 과정이 완전히 중력이 없는 언어로 발생하며, 여기서 일반적인 양자역학적 방식으로 진화하는 일반적인 양자역학 시스템일 뿐이고, 이런 일반적인 양자 시스템에서는 특이점이나 지평선과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 손실에 대한 의문이 없으며, 정보는 단순히 지평선에 보관되고 더 낮은 차원 경계에 저장되지만, 정보가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까지 가장 좋은 답은 호킹 복사의 세부 사항에 있을시라는 것이며, 복사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오븐처럼 블랙홀에서 방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물리학자들은 방출된 모든 광자가 미묘하게 상관관계가 있고 서로 얽혀 있으며, 여기에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은 정보와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정말 기괴한 물체이지만, 형성되고 증발하기 전에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가스의 경우 미시적 구성에는 가스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의 위치와 속도가 포함되며, 블랙홀에 대한 아날로그인 이런 질문은 블랙홀의 내부에 접근하여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래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의 로켓은 먼저 블랙홀 지평선을 통과해야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한 후에는 로켓은 다시는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발견할 수 있는 지식 조각은 외부에 남아있는 과학자들에게 다시 보낼 수 없습니다. 지평선에 의해 내부가 숨겨진 수광년 떨어진 실제 블랙홀의 내부는 실제로나 원칙적으로 현재 우리의 도달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수학은 로켓이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물리적 실험을 할 수 없다면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대신 실제 세계와 주요 속성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고 실험이나 시스템의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 블랙홀의 물리학 중 일부를 포착하지만,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대칭성과 제어를 갖춘 수학적 예제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1995년 계산에서 답은 예였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앤드류 스트로밍거와 쿠룬 바파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현 이론에서 5차원 블랙홀의 양식화된 예를 연구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수학적이었고,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블랙홀에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 대칭과 속성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었지만, 이 특별한 블랙홀의 경우 스트로밍거와 바파는 블랙홀 해법에 해당하는 가능한 내부 미시 상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 특정 예에서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내부 물질 답에는 확장된 현 이론 객체인 브레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조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세는 것이며, 그들은 호킹의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는 답을 얻었고, 추가 차원과 추가 대칭이 있는 수학적 우주에 대한 계산이었지만 여전히 계산이었고, 이 단순화된 상황에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블랙홀의 엔트로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블랙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셀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실제 블랙홀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100조짜리 A나 톤 618 같은 실제 블랙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아직은 그들의 내부 미시 상태가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내부가 지평선에서 물리학에 의해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되는지 말할 수 없지만, 홀로그램 원리 같은 아이디어는 언젠가 우리가 내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처음 제안된 지 거의 300년이 지났지만
우주에서 블랙홀만큼 신비한 것은 없으며 우주의 전체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